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사셨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모니터 앞에서 쏟아지는 업무와 씨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걸까? 내가 쌓아 올리는 이 실적이 정말 나의 것일까? 아니면 거대한 시스템의 부속품으로서 소모되고 있는 걸까? 분명히 어제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통장 잔고나 내 삶의 질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 기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열심히 살수록 더 깊은 굴레에 빠지는 것 같은 모순 때문에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안정적인 직장과 불확실한 야망 사이에서 오는 괴리,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공식이 내 삶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모순 때문에 궁금해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들이 실제로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나라는 바로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그 선인장 아래에서 낮잠 자고 솜브레로 쓰고 노래 부르는 여유로운 나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거칠고 위험한 마약 카르텔 같은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시나요? 어쩌면 휴양지, 맛있는 음식 정도가 전부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사실 말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상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멕시코는 G20 회원국이자 GDP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인구는 1억 3천만 명으로 세계 11위죠. 멕시코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공식 국호부터 멕시코 합중국, 영어로는 United Mexican States입니다. 미국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선인장과 낮잠의 나라가 아니라 북미와 중남미를 잇는 거대한 파워하우스. 말 그대로 솜브레로 그 너머의 거인인 거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런 거대한 멕시코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메스티소의 영혼인데요. 메스티소는 유럽계와 원주민의 혼혈을 뜻합니다. 멕시코 국민의 약 60%가 메스티소라고 하니 그들의 정체성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짐작이 생각해보세요. 한 민족 안에 두 세계, 즉 고대 원주민 문명의 깊은 뿌리와 스페인 식민 지배의 영향이 동시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충돌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 거죠. 멕시코의 상징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는 모습. 이거 아즈텍 건국 신화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신이 독수리가 뱀을 먹는 곳에 도시를 세우라고 했고 그곳이 바로 지금의 멕시코시티, 옛 테노치티틀란입니다. 조국이 우선이다 라는 모토처럼 그들의 정체성에는 고대 문명의 자부심과 새로운 국가 건설의 의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한때는 식민 지배를 받던 민족이 지배국의 언어를 쓰면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상징과 문화를 굳건히 지켜왔다는 것이요. 여러분, 고대 아즈텍 제국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늪지대 위에 인공섬을 만들어 거대 도시 테노치티틀란을 건설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웬만한 도시보다 더 정교하고 거대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이 거대한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태양이 계속 뜨게 하려면 신에게 인간의 심장을 바쳐야 한다고 말이죠. 가장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가장 잔인한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우시죠? 이 극단의 땅에서 인류는 위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바로 태양을 먹이는 제국이라 불리는 고대 문명 이야기입니다. 사실 말이죠. 많은 분들이 멕시코의 고대 문명 하면 마야나 아즈텍 정도만 떠올리실 텐데요. 그보다 더 오래된 올맥 문명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라미드를 쌓고 천문학을 발달시켰으며 복잡한 사회를 이루었죠. 특히 아즈텍 문명의 중심지였던 테노치티틀란은 현재 멕시코시티 자리에 있었는데 당시 유럽인들이 보고 깜짝 놀랐을 정도로 고도로 발달된 도시 문명이었습니다. 물 위에 지어진 이 도시는 신대륙의 베네치아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신공양인데요. 물론 아즈텍 문명에서 인신공양이 행해졌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잔인해서 그랬다기보다는 태양이 매일 뜨게 하기 위해, 즉 태양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종교적 의식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을 바쳐 더 큰 생명을 얻는 나름의 절박하고도 신성한 행위였던 거죠.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던 스페인 정복자 코르테스에게는 아즈텍을 정복할 명분 중 하나가 되었지만요. 역사는 늘 예상한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죠. 이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신실하게 자신들의 신을 믿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안 되네요. 첫 번째 역설. 태양을 먹이는 제국과 피의 경제학.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건 옛날 야만적인 시대 얘기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함께 고민해봅시다. 과거 아즈텍이 신을 위해 심장을 바쳤다면 현대의 우리는 시장과 성장이라는 신을 위해 무엇을 바치고 있나요? 우리의 시간, 가족과의 저녁, 그리고 정신적인 여유. 어쩌면 우리는 형태만 바뀐 현대판 피의 제사를 매일 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국의 영광, 회사의 성장,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논리. 여러분은 어디까지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그 재단을 내려와야 할 때일까요? 하지만 이 찬란했던 문명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1521년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에 의해 아즈텍 제국이 멸망하고 멕시코는 기나긴 식민지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멕시코에게 정복, 상실, 그리고 혁명의 연속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지배는 무려 30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1810년 미겔 이달고 신부가 독립의 불꽃을 지피며 독립전쟁이 시작되죠. 피와 땀으로 독립을 쟁취했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848년 미국 멕시코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멕시코는 무려 국토의 절반을 미국에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의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이 원래 멕시코 땅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안 되네요. 조국이 우선이다를 외치는 그들에게 이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20세기 초 1910년에는 멕시코 혁명이 발발합니다. 독재에 맞서 농민과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현대 멕시코의 기틀을 다졌죠. 이처럼 멕시코의 역사는 끊임없는 투쟁과 변혁의 역사였습니다. 멕시코는 의외의 경제 강국입니다. 바로 북미의 공장 제조 강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죠. 멕시코는 넥스트 11이라고 불리는 신흥 경제국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브릭스 다음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가들을 의미하죠. 특히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체결 이후 멕시코는 북미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급부상했습니다.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이점을 활용해 자동차, 항공우주, 전자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대신 멕시코를 새로운 생산기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옆 동네라는 장점과 더불어 숙련된 노동력, 그리고 비용 효율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의 패권 경쟁 속에서 멕시코의 이러한 전략적 위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멕시코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멕시코 경제의 놀라운 잠재력,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강국으로 성장하는 멕시코에게는 축복이자 때로는 역설이 되는 자원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바로 석유, 은, 그리고 코카콜라 이야기입니다. 멕시코는 세계적인 산유국입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국영 석유 회사 페멕스는 국가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합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은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멕시코는 물보다 콜라가 더 싼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OECD 국가 중 비만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과 농업으로 식량 생산국이면서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일단 설탕 음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영양교육 부족,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풍요로운 땅에서
자원의 역설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며 우리가 가진 풍요로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멕시코 국민이라면 어떤 경제적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심리적으로 인간은 당장 손에 잡히는 값싼 쾌라콜라, 쇼폼 영상, 배달 음식으로 현실의 결핍을 보상받으려 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시민들에게 빵과 서커스를 주어 정치적 불만을 잠재웠던 것과 소름 돋게 일치하지 않나요? 역사는 늘 예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구독 서비스와 무한 알고리즘이 혹시 우리에게 제공되는 현대판 콜라는 아닐까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 빈부격차, 자아 실현에는 눈 감게 만드는 그런 것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일 소비하고 있는 달콤한 콜라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갈증을 정말 해소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더 큰 갈증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멕시코인들은 삶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삶의 축제다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바로 죽은 자들의 날, Día de los Muertos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죽음을 슬프고 엄숙하게만 생각하시겠지만 멕시코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입니다. 죽은 가족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는 날이죠. 슬픔 대신 기쁨과 환대로 고인들을 맞이합니다. 이 문화는 아즈텍 문명의 조상 숭배 사상과 가톨릭의 만성절이 융합되어 탄생했습니다. 고대 신앙과 스페인 문화가 만나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낸 거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코코의 배경이 바로 이 죽은 자들의 날입니다. 이 날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고통과 시련이 많았던 민족일수록 삶의 기쁨과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걸까요? 저는 늘 궁금합니다. 이렇게 삶과 죽음을 긍정하고 축제로 승화시키는 멕시코인들의 간인한 정신력.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들의 이런 철학은 우리에게도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인들은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오늘을 더 뜨겁게 살아갑니다. 어차피 죽음이 축제라면 오늘 내가 겪는 고통과 가난도 결국 한판 연극에 불과하다는 처연함을 갖게 되는 거죠. 때때로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힘들고 답답할 때도 있으시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국경을 넘는 멕시코 이주민들처럼 우리도 매일 더 나은 삶이라는 국경을 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민족이 겪은 서름이나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멕시코인들을 생각하며 함께 힘내보아요.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서 쓰는 가면, 사회에서 연기하는 역할 뒤에 숨겨진 진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언젠가 여러분의 삶이 축제로 기억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길 바라시나요? 단순히 시스템의 부품이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색깔로 삶을 연주했던 주인공일까요? 이런 간인한 정신력은 그들의 열정적인 예술과 스포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바로 가면 뒤의 열정, 루차 리브레와 예술입니다. 멕시코의 국민 스포츠는 물론 축구입니다. 하지만 복싱 역시 세계 챔피언을 많이 배출할 정도로 강세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루차 리브레입니다. 가면을 쓴 레슬러들이 화려한 기술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멕시코식 프로레슬링이죠.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열정은 관중들을 열광시킵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보면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과 뜨거운 열정이 믿겨지지 않으시나요?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는 멕시코의 역사와 민중의 삶을 장엄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된 마리아치 음악은 멕시코인들의 희로애락을 담아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죠. 사실 말이죠. 저는 이들의 예술과 스포츠를 보면서 마치 가면을 쓰고 슬픔을 감추고 있지만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뜨거운 열정과 삶에 대한 의지가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열정이 그들이 겪어온 수많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처럼 열정적인 멕시코의 삶은 그들의 음식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멕시코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유네스코가 지정한 맛의 유산입니다. 프랑스 요리와 함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국가의 식문화 전체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바로 멕시코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 중심에는 바로 옥수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는 토르티아의 기원이자 멕시코인의 주식이죠. 그리고 칠리. 멕시코는 매운맛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의 칠리가 음식에 풍미를 더합니다. 또 데킬라와 메스칼 같은 용설란 증류주는 멕시코의 파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음식들 하나하나에 멕시코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고대 문명부터 스페인 지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자신들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거죠. 멕시코인들은 음식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공동체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삶의 기쁨과 추억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이렇게 깊이 있는 멕시코는 우리 한국과도 흥미로운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에네켄에서 기아차까지 한국과의 인연입니다. 놀랍게도 1905년 대한제국 말기 가난과 일제의 압제 속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로 이주했습니다. 애니깽이라 불리는 에네켄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꿈을 쫓았던 우리 선조들의 눈물겨운 역사죠. 이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멕시코에 살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지금 생각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서름이라고 해야겠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속아서 배를 타고 게다가 노예로 팔려나갔다는 일은 아무리 100년 이전의 사건이라고 해도 쉽게 믿기는 어렵고요. 바로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비합리성이 그 원천이 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삼성, LG, 기아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멕시코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우리 기업들에게 북미 시장 진출에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멕시코는 중견국 협의체인 미카의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아픈 역사를 넘어 이제는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된 한국과 멕시코. 어쩌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대략적인 멕시코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국은 무너지고 자원은 고갈되어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문화와 영혼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멕시코는 지리적으로도 극과 극을 달립니다. 사막에서 정글까지. 그야말로 극단의 지리학을 보여주죠. 북부를 한번 볼까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지역은 건조한 기후 덕분에 미국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산업화가 활발하고 백인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속 멕시코의 모습이 주로 이쪽이죠. 반면 남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고온다습한 열대우림이 펼쳐지고 원주민의 비중이 훨씬 높아요. 풍부한 수자원과 비옥한 토양 덕분에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같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니 문화와 생활 방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극과 극의 환경이 하나의 나라에 공존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멕시코의 복잡다단한 면모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지리적,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 가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뼈아픈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미래를 설계하시겠습니까? 이야기 초반에 말씀드린 멕시코 혁명의 정신을 바탕으로 멕시코는 20세기 내내 독특한 정치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완벽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여전인데요. 여기서 완벽한 독재란 제도혁명당, 즉 PRI의 71년 장기 집권을 일컫는 말입니다. 1929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71년간 PRI가 멕시코를 통치했습니다. 선거는 있었지만 늘 PRI가 이기는 기묘한 시스템이었죠. 이 시기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패와 권력 남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변하는 법. 2000년 드디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국민행동당 판에 비센테 폭스 후보가 당선되면서 멕시코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좌파 정당인 모레나가 집권하며 또 다른 변화를 예고했죠.
지금은 쉐인바움 정부가 좌파 개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민주주의는 늘 순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장기 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늘 고통스럽죠. 과거의 안정과 부패의 공존을 경험했던 멕시코 국민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변화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좌우를 오가며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요. 이런 정치적 격변은 늘 국민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멕시코는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 아니면 납, 즉 플라타 오 플로모로 대변되는 카르텔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총알을 맞거나 라는 뜻입니다. 사회 전반에 카르텔의 압력이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문구죠. 2006년 이후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치안 불안정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지역사회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유명 관광지인 칸쿤이나 플라야 델 카르멘 같은 곳은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반면 미국과 접경 지역에서는 폭력이 난무하는 이중적인 치안 현실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고요. 이는 경제적 불평등, 정치 부패, 그리고 미국이라는 거대 소비시장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평범한 멕시코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카르텔 문제의 근저에는 또 다른 멕시코의 역설, 바로 두 개의 멕시코, 부와 빈곤의 공존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계적인 부호 까를로스 슬림 같은 인물이 등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높은 지니대수 47.2가 말해주듯이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지니계수가 47.2라는 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지만 대다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멕시코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북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향합니다. 이들의 송금은 멕시코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지만 가족의 해체와 같은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죠. 교육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명문대지만 지방의 교육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카르텔 같은 문제에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가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들의 심리적인 이유를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멕시코를 단순히 빈곤과 카르텔의 나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멕시코는 정복의 아픔과 혼혈의 혼란, 메스티소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꽃피웠습니다. 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 위에 앉아있는 그들의 국장처럼 갈등과 대립을 융합하여 새로운 힘을 만들어냈죠.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과 모순은 여러분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융합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파인이 설계한 시스템, 남들이 주는 콜라에 만족하지 마세요. 솜브레로 너머의 진짜 멕시코, 바로 생동하는 역설, The Vibrant Paradox의 땅입니다. 저와 함께 멕시코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지리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뒤의 진실을 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